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버리고 가거라.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란에게 던졌습니다. 환갑을 앞둔 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젊은 여자는 당당하게 집안을 활보했습니다. 25년을 헌신한 란은 그렇게 쫓겨났죠. 무심코 보따리를 열었는데 그 순간 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낡은 보따리가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란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은 벌써 25년째였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란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방의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발걸음엔 늘 그렇듯 소리가 없었습니다. 쌀을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파와 두부를 썰었습니다. 칼질 소리조차 낮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남편이 짜증을 낼까봐. 란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에 바쳤는데 생각은 늘 거기서 멈췄습니다. 손을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 처음엔 시부모, 그 다음엔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란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식구들의 밥을 책임졌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6시가 조금 넘어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에 던져진 양말과 신문을 치우며 란의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땐 달랐는데, 그땐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란은 문득 하노이를 떠올렸습니다. 햇살, 어머니의 쌀국수,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자신.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너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시어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어떤 날은 또렷했고 어떤 날은 아니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시어머니는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잔소리가 이어졌을 텐데 요즘은 침묵뿐이었습니다. 7시 남편 민호가 나왔습니다. 58 건설회사 이사. 겉보기엔 성실했지만 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체면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자신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밤낮 인사도 없이 식탁에 앉은 민호 앞에 밥상을 놓고 란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25년 전 베트남 출장 중이던 민호는 공연 중이던 란을 만났습니다. 사랑을 말했고 한국에서의 행복을 약속했습니다. 란은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댁에서 란은 늘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였습니다. 무시와 경계,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김치 더 담가. 친척들 온다. 한국말 발음 아직도 이상해. 란은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더 잘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지면 더 많은 걸 요구할 게 뻔했으니까요. 민호가 나간 뒤 집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란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를 내밀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란아. 너무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시어머니는 다시 멍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란은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의 거리. 25년을 살아도 여전히 낯선 곳.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란은 그저 또 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란은 그날 오후 시장에 갔습니다.
김치를 담그기 위해 배추를 사야 했습니다. 어머, 베트남 댁 또 왔네. 한국말은 이제 좀 늘었어? 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한국어는 완벽했지만 일부러 서툰 척했습니다. 잘하면 더 많은 걸 요구받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추 20포기 주세요. 무겁겠다. 괜찮아요. 라는 무거운 배추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란아, 너 힘들지? 너무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란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내 다시 멍해졌습니다. 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신이 드신 걸까? 아니면 또 치매 증상일까? 부엌에서 배추를 다듬으며 란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자신을. 란은 하노이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성악가였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민호를 만났고 그는 사랑과 한국에서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첫날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베트남에서 왔다며? 동남아 사람들은 다 그렇지. 라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성악가였다는 사실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거 싫어해. 무대 서는 건 다 비슷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그날 밤 란은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친척들 온다며? 음식 잘해. 한국 음식만. 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음식을 했다가 모욕을 당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란아, 네 어머니, 너 노래 잘했지? 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너 베트남에서 노래했잖아. 나 다 알아.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다 아는 척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어떤 놈인지 보려고. 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 노래 다시 하고 싶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봐 준 순간이었습니다. 때가 올 거야. 조금만 참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나 배고파. 그날 밤 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때가 온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오늘 늦어. 회식이야. 민호는 서둘러 나갔고 그날 밤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란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56.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란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베트남 자장가. 25년이 지나도 목소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란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노래는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란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을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란은 아들 준석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여자친구 데리고요. 란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생각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근데 엄마 부탁 하나만 해요. 그날은 엄마가 베트남 사람인 거 말하지 마요. 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친구 집안이 좀 보수적이에요. 외국인 며느리 싫어한대요. 이번만요. 한국 사람인 척만 해주세요. 잠시 침묵 끝에 란은 말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도 란은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살이 된 아들이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라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베트남 음식은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준석의 여자친구 소희는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요리는 잘해요. 25년 연습했으니까. 모두 웃었지만 라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엔 존중이 없었습니다. 식사 중 소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준석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지방이요.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 아들놈 나쁜 놈이네. 라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준석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문이 닫히자 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에게조차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란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부터 민호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회사 사람들이야. 의심하지 마. 라는 더 묻지 않았지만 불안은 커졌습니다. 다음 날 라는 우연히 민호를 보았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 민호의 손이 여자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라는 울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때가 올 거야. 내가 자유로워질 때. 그날 밤 민호는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라는 습관처럼 이불을 덮어주다 손을 멈췄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라는 창밖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베트남 민요. 25년이 지나도 목소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노래하는 꿈을. 꿈속에서만큼은 라는 자유로웠습니다. 일주일 후 란의 6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란은 생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25년 동안 축하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늘 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오늘 늦어. 또 회사 일이야.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집에는 란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란아, 오늘 내 생일이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환갑이잖아. 시어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내 란에게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소박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젊을 때 받은 거야. 이제 내 거다. 란은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란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7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란, 소개할게. 박서연. 우리 회사 비서야. 서연은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민호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혼하자.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 존재 자체가 문제야.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세요. 민호 씨는 저를 선택했어요.
라는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여기 내 집이야. 맞았습니다. 이 집은 민호 명의였습니다. 25년을 살았지만 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뛰쳐나왔습니다. 이 자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참고 산 거죠. 이제 못 참겠어요. 서연이가 새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는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같은 년은 며느리 못 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가 뭘 알아요. 그 순간 란이 처음으로 외쳤습니다. 어머니께 함부로 말하지 마요. 민호는 이혼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어. 오늘 당장. 안 찍으면 법으로 가. 결과는 똑같아. 서류엔 성격 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5년이 3천만 원이야. 베트남 사람한텐 많은 거야. 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 라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짐 싸고 나가. 라는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 하나를 채웠습니다. 옷 몇 벌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목걸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오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던졌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버려. 하지만 란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건 쓰레기를 던지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란을 꼭 안았습니다. 란아, 행복해야 해. 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요. 청소해야 하니까. 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낡은 보따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2월의 찬바람 속에서 60살 생일날 란은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란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만 멀어지면 됐습니다. 1시간쯤 지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캐리어와 낡은 보따리를 옆에 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60살 환갑. 새로운 시작이어야 할 나이에 란은 집도 남편도 아들도 잃었습니다. 25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란은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쓰레기라던 보따리. 그런데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숨이 멎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아오자이였습니다. 25년 전 베트남에서 입던 그 옷. 하얀 비단의 감촉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페라 의상이 있었습니다.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 라 트라비아타 비올레타로 섰던 마지막 무대의 옷. 이게 왜 여기 있지? 라는 기억했습니다. 민호의 말. 과거는 다 버리고 와. 그 말을 믿고 모든 걸 두고 왔는데 이 의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란은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강남구 음악학원 건물. 소유자 응우엔 티란. 날짜는 1년 전. 시어머니는 이미 란의 이름으로 건물을 이전해 두셨습니다. 통장도 있었습니다. 잔액은 5억 원.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어였습니다. 사랑하는 란에게. 나는 내가 한국어를 완벽히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일부러 서툰 척한 것도 다 봤다. 나도 젊을 때 베트남에서 살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안다. 너는 국립음악원을 나왔고 오페라 하우스의 주역이었다. 내 아들이 너를 무대에서 끌어내렸다는 것도 안다. 미안하다. 1년 전 정신이 온전할 때 모든 재산을 내게 넘겼다. 이제 다시 노래해라. 60살은 늦지 않다. 노래해라, 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란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치매인 척하며
란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란은 오페라 의상을 안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과거여 안녕. ADDIO 델 PASSATO. 목소리는 떨렸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묻혀 있었을 뿐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여자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란은 노래를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보던 별들이었습니다. 란은 일어섰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강남구 음악학원, 란의 건물, 시어머니가 남긴 시작점, 그곳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이 도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노래할게요. 60살, 란의 가슴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설렘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3층짜리 건물, 간판에는 하모니 음악학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건물이라고? 란은 서류에 적힌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습니다. 밤이라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2층 성악 연습실 문을 열자 피아노 하나와 거울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란은 60살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름과 흰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란은 보따리에서 오페라 의상을 꺼내 입었습니다. 25년 전 마지막 무대의 옷. 몸은 변했지만 의상은 여전히 맞았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고 란은 조심스럽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처음엔 떨렸지만 곧 목소리가 안정되었습니다. 연습실 가득 노래가 퍼졌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란은 울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란은 연습실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공간에서 맞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란은 더 이상 밥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건물을 둘러보며 임차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2층에서는 젊은 성악 선생이 수업 중이었습니다. 학생의 노래를 듣던 란이 말했습니다. 호흡이 얕아요. 배에서 소리를 올려야 해요. 란이 직접 시범을 보이자 연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베트남 국립음악원입니다. 란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란은 결심했습니다. 3층 작은 공연장에서 자신의 독창회를 열기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응우엔 티란 귀국 독창회. 베트남 국립음악원 출신 소프라노. 25년 만에 무대 복귀. 60살의 복귀. 두려웠지만 란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는 다시 시작했어? 다음 달에 공연해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 보러 와줄 거지? 꼭 오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란아, 나 오래 못 살아. 약속해.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할게요. 란은 병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베트남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란아. 며칠 뒤 공연 홍보를 시작했지만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나 준석이야. 아버지가 엄마 찾고 있어. 할머니 재산이 다 엄마한테 갔다면서? 란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 소송하겠대. 란은 웃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 전화를 끊고 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폭풍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라는 다시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란에게 법원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유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이용해 재산을 편취했다. 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취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란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지혜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치매 진단 전 증여고 공증도 완료됐어요. 증인도 있습니다. 이길 수 있죠? 물론입니다. 자유이사예요. 첫 재판날 법정에서 민호와 서연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측은 치매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지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여는 진단 1년 전입니다. 공증된 자필 유서도 있습니다. 판사는 유서를 읽었습니다. 내 재산은 며느리 응우엔 티란에게 증여한다. 아들 강민호는 며느리를 학대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아들에게는 법정 유류분만 남긴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유서는 진본이었습니다. 공증인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재산 증여는 유효합니다. 서연은 울었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기쁨보다 오래된 결혼의 끝이 주는 쓸쓸함이 컸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준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괜찮아. 라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중했습니다.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재판 이겼지? 네, 어머니. 잘했다, 내 며느리. 공연 다음 주에요. 꼭 오세요. 갈게.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노래 불러줘. 라는 눈물을 삼키고 아베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름다워.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오후 3시 20분 사망 확인. 라는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고맙고 사랑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민호와는 말을 섞지 않았고 준석이 곁을 지켰습니다. 이후 라는 공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티켓은 20장뿐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연 당일 오페라 의상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성악가 응우엔 티란이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은 적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 공연은 제 새로운 시작이자 저를 여기까지 이끈 시어머니께 바칩니다. 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첫 음이 조용히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란의 목소리가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푸치니 오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처음엔 떨렸지만 란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소리를 올렸습니다. 어느새 맑고 단단한 음이 공간을 붙잡았습니다. 관객은 20명뿐이었지만 숨죽인 정적 끝에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란은 울면서 인사했습니다. 이어 베르디 언제나 자유롭게. 란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고통과 슬픔 그리고 자유가 노래 속에 섞여 관객의 마음을 울렸고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연 중반 란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베트남 자장가예요. 제 어머니가 그리고 시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불러드린 노래입니다. 란은 베트남어로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곡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준석이 일어나 외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라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곡은 아베 마리아. 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다시 노래해요. 마지막 음이 끝나자 브라보가 터지고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연 후 관객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음 공연은 언제예요? 문화센터 담당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성악 강좌 강사로 오실 수 있나요? 지역신문 기자도 다가왔습니다.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공연장이 비워진 뒤 라는 홀로 무대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공연 요청과 레슨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라는 문화센터에서 첫 수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예순에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수업이 끝나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밤 라는 작은 집으로 돌아와 베트남의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저 다시 노래해요. 어머니는 울듯 웃으며 한국에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봉안당을 찾아 시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약속 지킬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다음 공연은 더 큰 무대, 100석 규모. 티켓은 절반이 팔렸습니다. 연습 중 준석이 찾아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첫 월급으로 샀어요. 공연 축하 선물. 라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석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다음 공연엔 새 여자친구도 소개할게요. 석양이 지는 연습실. 라는 다시 노래했습니다. 60살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응우엔 티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베트남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한 사람이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꿈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